근사 어딨어? 어디서 눈웃음 치고 지랄이야? 가만히 호성이 대연이 영재 이제 다 쳐져 있어. 기억이 생기지 이제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는 시계야? 일날팽이처럼 가는구나. 자, 이번째는 팩트 없네. 왜 좋겠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 내가 이제 출제하려면 그렇게 힘들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자, 힘이 성형을 이루는 예까지 살펴봤죠? 힘이 성형을 이루는 예까지 살펴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힘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힘이 전기 분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과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력은 지난번에 했죠. 중력 그냥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중력. 자, 중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만유인력 법칙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중력장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포글선 운동이 여러분들 물리가 아닌 통합과학에 자주 나와. 통합과학의 운동 법칙 중에 뉴턴 운동 법칙, 그다음에 충돌, 그리고 포물선 운동이 잘 나와. 운동이 잘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될 거야. 자,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유인력 법칙이란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게 m2라는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이 두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힘 F를 뭐라고 합니까?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G라는 값은 자, 얼마가 돼?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만유인력 상수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때 지구 근처에서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반지름을 라지얼이라고 할 때 지표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F는 G 곱하기 라지얼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었는데 H를 뭉개버릴 수 있지요. 우리 근사를 시켰었는데 굳이 근사는 안 쓰더라도 월의 H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는 G 곱하기 이 물결은 약이라는 뜻이야. 물결은 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라지얼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변하지 않는 값들을 모두 묶어서 G로 써주고 있다. 여기서 G라는 값은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자, 또는 중력의 가속도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 월제곱분의 GM이라는 값이고, 미리 계산해 보면은 정말 미터 퍼 팩트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중력을 mg라고 쓰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지표면 근처에서의 물체의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옛날에는 이거를 중력법칙이라고 써서 뭐 대학물리나 이런 책들 보면 중력법칙이라고 아직도 나온 책들이 있어. 근데 최근에 물리학회에서 다시 만류법칙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에 만류법칙이었다가 중력법칙으로 썼다. 요즘 다시 만류력으로 따로 구분을 해주고 다시 구분해주기 시작했어. 그럼 중력과 만류력의 차이는 뭐야? 만류력은 질량을 가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무게야. 지구가 물체를 정의된 힘의 크기라고 옛날 정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수직항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수직항력 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내년에는 운세가 어떨까 해서 점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점 봐주시는 분이 유튜버 하래요. 구독자가 지금 45명인데 그러더니 결론을 내렸어요. 저 지구하기 쉽게 들어가고 수업하다가 경수야,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썰 푸는 어? 썰 푸는 거. 아니, 썰 푸는 거 말고 내가 썰을 풀었어? 내가 불합 간다는 얘기지?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마시는 뭘 마셔? 기억. 술 먹는 거. 그러더니 걔들이 그래, 선생님 술 자랑을 하세요 했더니 선생님 술을 요즘은 진짜 거의 안 먹는 편이거든. 요즘은 많이 먹어야 뭐 하루에 소주 3병 정도?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16병 내지 20병을 먹고 다녔어요. 매일 몸이 몸살나고 컨디션 나쁘면 한 7, 8병? 평소에 한 16병에서 20병 정도 먹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 하래. 술 먹는 술방. 20분 동안에 몇 병 먹을 수 있나? 근데 20분 동안에 먹는 건 좀 무리지. 선생님이 보통 소주 한 병에 15분 먹거든요. 15분 먹는데 20분 동안 글쎄 한 3병 먹을 수 있으려나? 보통 이제 얘기하면서 먹을 때 15분에 한 병 먹거든. 그래갖고 이번에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쉬거든요. 선생님 선배네 집 가갖고 그 집에 조용히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유튜브 라방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준현이가 반드시 올라간다는데 순위 급상승? 이게 수익 창출하는 거지. 자, 사람들 물리공부도 시키고 술 먹는 것도 구경시키고. 자, 그러면 수직항력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수업 못 찾아서 본가? 왠지 알지? 선생님이 무슨 반 수업을 안 써놓고 있어. 일부러 날짜 찾아가고 너네들이 보라고. 그럼 딴 사람들은 못 봐. 끊겨. 찾다가 짜증나갖고 안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만 보게끔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 월, 금 수업하는 거 해갖고 우리 수업 들을 수 있을까? 월급 있는 것도 모르잖아. 막 수업이 다 중고등부 막다 엇갈려 있는데 중학교 애들까지 같이 오려고 그러니까 학원 학생들만 볼 수 있거든.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아니 근데 뭐 수업 빠져도 안 듣는데 뭐 생전 모르는 애가 듣겠니? 그치? 내 친박 선생님이 한 분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선생님 한 분이 구독자래. 자, 그러면 수직항력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직항력은 물체가 면을 힘에 대한 반발력, 아직은 작용반작용 얘기 안 해서 작용반작용 간주를 하지만 그냥 반발력이라고 써드릴게요. 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평면이 있었어요. 평면에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평면에 물체를 올려놓게 되면 이 평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 이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입자들은 물체가 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맞아요? 화학에서 이 입자 간의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거리 얼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이때 이 거리가, 이 위치가 바로 뭐가 돼? 이 위치가 평형 위치란 말이야. 그럼 평형 위치보다 거리가 짧아졌지. 눌리니까. 짧아지면 평형 위치로 가기 위해서 힘이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지.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의 음의 값이 힘이야.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의 음의 값이 힘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 음의 값이니까 얘는 양의 방향, 즉 밀어내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반면에 떨어지면, 잡아당기면 기울기가 양의 값이네. 그러면 얘가 음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인력이 나타나게 돼. 자, 그러면 눌려버린단 말이야. 눌려버리면 누르는 거를 어때?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밀어내려는 탄성력이 이렇게 윗방향으로 나타나. 이 힘들이 모여서 물체를 위로 떠받쳐주는 거지. 이게 이때 물체가 면을 누르고, 또한 이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당기고 있지. 얘가 mg가 되는데 mg와 같은 힘으로 물체가 면을 누르게 되는 거야. 직접 접촉에 의해서. 반면에 이 힘은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되겠지.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N, 노멀 포스라고 하고 얘를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노멀 포스. 노멀이라는 말이 보통 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법선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면에 수직하다라는 것. 오케이, 우리 반사나 굴절을 할 때 법선을 그리지. 그 법선 기호에 n이라고 쓰고 있거든. nm'이라고 법선을 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수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노멀 포스라고 해서 이렇게 수직항력을 표현해 줬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어떻게 될까? 연습 삼아서 잠깐 한번 볼까? 지난번에 이거 했지? 자, 얘 그냥 내가 연습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할게.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200N이라고 하자. 얘를 수평면과 30도 각도 이루게 100N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힘 중에 100N 중에 수직성분의 힘이 얼마가 되는 거지? 50N이 되는 거지. 이때 이렇게 누르는 R자 힘만큼 바닥의 물체 위로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생기는 거야. 세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세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n 플러스 50 마이너스 200이 0이다. 따라서 이 경우 수직항력은 얼마가 된다? 150N이 된다라는 사실.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빗면에 빗면에 대해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쪽에 바닥면에 대해서 경사각도가 세타 30도인 경사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에 뭐가 있는 거야? 물체가 있는 거야. 물체가 있을 때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죠? 중력이라는 힘이 나타나요. 이 힘을 이렇게 분해를 해볼게. 자, 이렇게 분해해볼게. 분해를 하니까 어떻게 나올까?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작용하는 힘 얘기로 해드릴게요. 자, 면이 물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 위로 떠받쳐주고 있대. N이라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이 힘을 분해를 통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향을 지면에 나란한 방향과 지면에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보자.
얘가 30도 세타라고 할게. 얘가 세타면 얘도 뭐가 돼? 세타가 되겠지. 이 세타에 대해서 자, 요 성분의 힘은 얼마가 돼? t의 세타의 밀변 성분이 되니까 t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t 미안해. n 코사인 세타야. n 코사인 세타가 되버려.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힘은 뭐가 돼버리지? 이쪽 방향의 힘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원동식이 돼버리겠구나. 좀 다른 결과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선생님의 실수. 이렇게 분해해도 되는데, 자, 얘는 n 뭐가 돼? 사인 세타야. 이렇게 힘을 분해할 때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때냐면 이 면이 경사면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야. 이해해? 이 면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원 운동을 할 때 이 분해를 쓰게 돼. 그래서 이 경우로 분해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n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 mg와 같이. 따라서 n이라는 것은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고 있고, 이쪽 방향에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지. n 사인 세타라는 힘이 구심력이 될 때는 mg 탄젠트 세타라는 힘으로 구심력이 된다. 좀 앞질러 봐. 원래 선생님이 계획했던 대로 해줄게. 자, 이렇게 한번 물체가 있다. 이 물체는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이쪽 방향에 중력이 있지. 이번에는 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라고 얘기할게. 자, 그렇다면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물체가 면을 타고 내려온다면 힘의 분해를 이 방향으로 해줘야 돼. 운동하는 특성에 따라서 힘의 분해를 다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운동 특성에 따라 달라. 얘는 원운동이고 얘는 비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의 분해법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요 각도가 셌다면 여기가 셌다가 되겠지. 따라서 요 성분의 크기가 얼마가 되니?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또 면의 이쪽 성분의 힘은 얼마가 돼? mg 사인 세타가 되버리겠지. 그래서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의 경우 수직항력이 얼마가 되버립니까?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수직항력을 잘 계산해 주셔야 해요. 특히 빗면상의 운동에서는 가장 기준축이 수직항력 축이 기준축이야. 아시겠어요? 수직항력의 축이 기준축이야. 그래서 면을 따라 내려오는지 아니면 원운동을 해서 구심력을 갖게 하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탄성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탄성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성력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들을 알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 탄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탄성이라는 것은 뭐가 탄성이야? 탄성이란 물체의 외력을 가하는, 힘을 가하는 동안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는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이다. 자, 이것을 탄성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잡아당기면 원래 또 들어가는 게 탄성이야. 자, 그러면 탄성체라는 건 뭐가 탄성체지? 탄성체.
탄성을 갖는 물체지. 탄성을 갖는 물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어? 용수철이나 또는 고무줄과 같은 것들이 바로 탄성체에 속하는 것들이지. 탄성과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 탄성과 반대말. 진아. 탄성과 반대말? 어떻게 됐습니까? 무탄성. 소송이라고 하고 플라스틱이라고, 얘는 레스틱이라고 하고 플라스틱시티라는 말이 있어. 플라스틱시티, 플라스틱. 그래서 얘는 소송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소송은 탄성과는 반대로,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면 변형된 채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자, 힘을 없애도라고 쓸 때 힘을 없애도 변형된 채 남아있으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송을 갖는 물체는 뭐라고 부른다? 소송체라고 부르지. 자, 소송체 대표적인 예는 진흙, 찰흙 이런 것들이 소송체가 된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새로이 딴 말로 탄성과 소송에 대해서, 탄성체와 소송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녀석을 갖고 한번 얘기해볼까? 종이는 탄성을 갖고 있을까요? 소송을 갖고 있을까요? 소송. 탄성을 갖고 있을까? 소송을 갖고 있을까? 소송. 소송? 힘을 줬어요. 응? 원래 상태로 갔는데? 응. 탄성이야? 정말로? 네 말대로 줘보면 누나 어떻게 생각해? 탄성인 것 같아? 그럼 얘 어떡할 거야? 안 돌아오네? 접혔는데 안 돌아와. 한 개를 넘었어? 비슷한 답이죠. 자, 이렇게 정의색을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든 간에 탄성을 갖고 소송을 갖는 경계치가 있어요. 이해?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 한계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탄성체는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도 탄성이 작은, 보통은 큰 힘일 때는 탄성, 작은 힘일 때는 소송이 큰 힘일 때는 소송, 작은 힘일 때는 탄성이 작용해야 하는데, 상당히 큰 힘까지도 탄성이 작용하니까 탄성체라고 불러주기로 하자. 반면에 소송체는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에서 소송이 작용. 자, 그래서 이게 소송체. 진흙 같은 거 살짝 힘을 줘도 원래 상태 안 오잖아. 그래서 얘는 소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탄성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탄성 한계라는 것은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 더 이상 가에서는 안 되는 힘의 경우를 그래서 이것을 탄성 한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오케이? 이 한계를 넘어가 보면 얘는 소송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자, 이때 탄성 한계 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갖게 됩니다. 훅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게 돼요. 이분 원래 이름이 로봇 훅이거든요. 로봇 훅 하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로봇 훅. 로봇 훅. 데이. 로봇 훅 하면 생각나는 거. 모르겠어. 가람아. 로봇 훅 하면 생각나는 거. 왠지 가람이 좀 생물적이지 않니? 생물 잘할 것 같지 않니? 형 잘하지? 모르겠어? 보현아, 로봇 훅 하면 생각나는 거. 모르겠어? 박보경! 박보경이 가서 물리 1등 해줄 거래. 자, 로봇 훅 하면 생각나는 사람. 어? 어? 용재야, 로봇 훅. 에이, 경선 아니? 몰라요. 현재나 봐봐 이제. 로봇 훅? 어? 진짜? 대현이는 알겠지? 새? 그거는 싸이잖아. 다 몰라? 로봇 훅은요 인류 최초로 현미경을 만들었죠. 현미경 만들어서 셀이라는 걸 명명한 사람이야. 셀이 뭐지? 세포. 최근에 생물 세포부터 배우지 않았니? 세포 배웠지 최근에. 근데 왜 몰라 로봇 훅을?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처음 관찰한 게 뭐지? 세 개. 세포 벽을 관찰했지. 뭘 이용해서? 식물의 코르크층을 이용해서. 아무튼 이분이 용철에 대해서 용철하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가갖고 외우고 들을 게 많은데 학교 선생님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가르칠 거야. 한문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지만 엄청나게 빡빡하게 시켜. 외우고 들을 게 많아. 게으른 사람들은 특히 염두에 두고 그냥 통째로 외워. 선생님이 그거 아니? 학원에 처음 나오고 생물만 2년 가르친 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생물 처음 했거든. 생물 연기 소리 들었습니다. 조금 했는데 우리 아빠가 하면서 까먹어버렸다가 나중에 생물 가르치다 보니까 더 기억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으냐. 책 보니까 다 알겠어. 내가 이거 언제 외웠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은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공부했거든. 그림.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걸 통째로 다 머릿속에 넣어놨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작들이 회로라는 이름으로 다 쓰여지지. 켈빈 회로다, 오르니킨 회로다, 해당계다, 전자전달계다 이런 것들을 회로라고 하는데 회로들을 다 머리에 통째로 집어넣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번 쓰면 다 외우죠. 여기서 쓰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가장 대표적인 분이 데이 같아. 데이는 절대 노트 필기 안 한다. 현진이야.
동영상. 이런 사람들은 쓰는 공부 많이 하세요. 눈팅이 절대 안 됩니다. 과학고 눈팅했다가는 진짜 재미나게도 내가 조금이라도 덜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내년 이맘때 선생님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경이가 공부 잘할 것 같다는 게 이 이유야.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 체크해놓고 진짜 이 꼼꼼하게 체크 잘해놓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 너네 선배들 보면 다 그랬어. 루팅하는 애들은 진짜 1등 깜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4, 5등에서 머물러. 너네 선배들 보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이 생길지 몰라. 참 답답한데 과거가 근데 학교 가보시면 아실 거야. 이번에 사전입교인데 사전입교 동안에는 좀 빠릿하게 하겠지. 왜 아직도 주사 맞춘 데 없고? 빠릿하게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친구들 보면 이런 애가니까 수업 중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는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이제 과거 내가 가겠다는 신념보다는 엄마가 보내고 싶은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과거 갔다가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이 중에는 없겠지? 실제 그런 아이들이 많아. 걔네들은 공부에 모든 관심 다 버리고 그냥 멍하니 있어. 그리고 걔네들 시험 공부하는 거 잘 지켜봐봐. 눈팅해. 눈팅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지? 책을 눈으로만 읽어 물린대. 수학도 읽어. 시험 점수 바닥일 수밖에 없어. 모든 공부는 쓰는 데서 비롯된다. 가끔가다 손이 머리보다 더 잘 기억할 때가 있어. 머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손이 쓰고 있어. 연습이 잘 돼서. 그래서 진짜 많이 쓰고 많이 읽고 읽을 때도 특히 읽을 때도 소리 내면서 읽어주는 집에서 공부할 때는 효과적이야. 그냥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막 읽으면서 막 풀면서 이건 이거지 x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 효과가 좋아. 왜? 내가 세 가지를 하고 있고 네 가지를 하고 있거든. 첫 번째 눈으로 본다. 두 번째 손으로 쓴다. 세 번째 입으로 말한다. 네 번째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뇌를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기억이 훨씬 더 오래가. 실제로 그래 공부할 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내신 노예가 돼야 돼. 딱 2년 노예하면 서울대생이야. 딱 2년만 열심히 노력하고. 너네 선배 중에 한 녀석은 4년 다니는 애도 있어. 과거 4년. 대박이지. 몸조심하다니까. 얘는 1학년 때 사전입교팀에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는 거지. 내모레 들어가니? 그 사전입교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쉬는 시간에 나가서 축구를 한 거야. 축구를 했는데 공이 굴러오는데 골키퍼를 했대. 딴 애들 얘기가. 공이 달려오는데 공 찬다고 헛발질을 했는데 골인이 되고 다리가 빠졌어. 고관절이. 근데 이 고관절이 빠지면은 잘 안 들어가나 봐. 수술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처음에 너네 학교에 엘리베이터 있지? 걔 때문에 생겼다는 말도 있어.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너무 안 돼갖고 너무 이제 엄마가 매일 치고 날라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1년 후배들하고 다녔거든. 1년 후배들하고 다녔는데 또 2학년 마치고 졸업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졸업할 때야. 학교에 10몇 명밖에 안 남을 때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만 빼고 다 됐어. 근데 서울대 가고 싶어갖고 3학년 남았지. 그래서 서울대 갔어. 과거 4년 다녔어. 4년. 그래서 심하게 장난치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이제 몰라. 또
또 다른 선배는 15기인가 16기 선배였는데 걔는 선생님 같지는 않았는데 가을철에 대학교 면접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면접 시작되면은 애들이 좀 루즈해져 갖고 수업 시간에 나가서 그냥 공차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아. 선생님들이 원서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놀고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녀석도 골키퍼를 했대. 근데 인과 골대가 엄청나게 작은 거 알지? 핸드볼 골대지? 응? 핸드볼 골대인데 얘가 또 골키퍼를 했대. 심심하니까 공이 안 오니까 골대 위를 잡고서는 흔들흔들하다가 깔고 얼굴로 깐 거야. 그래갖고 여기가 함몰됐어. 수술하는 바람에 3학년 나왔어. 성적 좋았대는데. 그런 장난 하지 마라. 절대 학교 뒤에 체육시설이 다 작아. 그래갖고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해야 돼. 추구하면 목숨 걸고 하지 마. 대충해 대충. 하지 마. 자, 후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형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법칙이야. 그래서 변형 크기 x라는 값이 힘 F에 비례한다라고. 즉 얘는 뭐가 돼? F는 KX라고 쓰냐. 또는 K라고 하는 값은 x분의 f라고 하고 얘를 탄성 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고 있어.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는 걸 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뉴턴 퍼 센티미터를 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용수철 상수 값이 클수록 단단한 용수철이다라고 기억해 두자. 오케이?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단단한 용수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후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후법칙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을 x라고 할게요. f라고 합니다. 얘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다?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끝없이 계속 비례할까? 그렇지를 못해요. 얘는 어떤 일이 생기니? 어떤 특별한 힘의 한계가 오면 얘가 살짝 이렇게 나타나요. 이 순간에 놓게 되면 원래 상태로보다도 비슷하게 오게 돼. 다른 형태의 용수철이 되는 거예요. 용철 상수값이 달라진 용철이 돼요. 기울기 달라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서 얘가 어때? 쭉 늘어나게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똥 하고 끊어지게 돼. 보통 자기 크기의 약 1% 정도가 증가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때 이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 이 위치를 비례점이라고 불러줘. 탄성 한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용철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 한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왜 볼펜 속에 들어있는 용철 갖고 장난해 본 적 있니? 쭉쭉 당기다가 어떻게 갑자기 쭉 당기면 원래 상태로 안 늘어나. 안 돌아가. 오케이? 그 찰나점이 바로 이 비례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다 갑자기 쭉 늘어나는 이런 지점이 있어. 어느 한계, 어느 정도의 용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냥 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원래 상태로 안 와 이러면. 자, 얘는 원래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처음에 당겼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그냥 쭉 늘어나는데 이때를 우리는 항복점이라고 해요. 옐드 포인트라는 표현으로 항복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똑 하고 끊어져 버려. 이게 뭐가 돼? 파괴점이 되거든.
어찌됐든 이 범위 안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훅 법칙이 성립하고 이때 기울기를 K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K라고 이야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훅 법칙이라는 게 있고,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탄성력이라는 게 여기서 주목하는 게 바로 탄성력이에요. 탄성력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야.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는 게 변형이 될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벽이 있어.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자, 이때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용수철이 있었어. 이 길이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연길이라고 불러. 자연길이 상태라고 해. 이때 용철 상수는 K라고 이야기하자. 진아 졸리기 시작하네. 자, 이때 용수철을 외부에서 잡아 당기는 거야. 자, 외부에서 힘 FEXT라고 할게. 여기서 EXT는 익스터널이라는 뜻이야. 익스터널은 무슨 뜻? 외부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지.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때 외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만약에 이때 늘어나는 길이를 X라고 하자. 늘어나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힘은 얼마가 되지? KX가 되지. KX야. 오케이? 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원래 물체에 힘을 주면 물체는 어떻게 해야 돼? 가속도 운동을 해야 돼, 보통. 근데 얘는 힘을 주고 있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있네. 끝부분이. 왜 안 움직일까? 왜 안 움직일까? 지난번에 속력이 0이거나 일정할 때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지? 속력이 0이거나 속력이 일정할 때 어떤 상태? 알짜임이 0이다.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힘 외에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런 힘을 받는단 말이야. 이거를 F 또는 F 스프링 해갖고 SP까지 쓰기도 해. 그냥 여기서는 F라고 쓸게. 만약에 SP 하면은 스프링이야. 스프링이 용수철이란 말이지. 탄속력을 의미 또는 E라고 쓸 때도 있어. 일레스틱 포스 해갖고. 근데 F라고 그냥 써줄게. F가 작용하는데 이 F는 KX와 크기가 어때? 같아. 그리고 방향이 반대여서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거야. 이 마이너스 부호는 무슨 뜻이야? 외력과 반대 방향. 외력과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얘를 압축시켜봐. 얘를 압축시키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돼? x가 돼. 자, 이때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 거지? kx가 됐지. 노란색 썼으니까 노란색 쓸까? A 노란색. fext는 뭐가 돼? kx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끝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 왜 안 움직일까?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얘와 똑같은 힘의 크기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힘이 얼마가 돼? F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KX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N은 똑같이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성력을 얘기할 때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라고 쓴다. 오케이?
가끔 계산해도 조심하실 게 있어. 용철 상수가 뉴턴 퍼 미터로 주어졌는데 늘어난 길이 센티미터로 주어지는 경우 되게 많은데 뭘로 환산해줘? 다 미터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야 해. 만약에 용철 상수가 뉴턴 퍼 센티미터라면 얘 센티미터 써도 상관없이 뉴턴이 나오겠지. 그것만 조심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용철 연결은 책에 안 나오는데 할까 말까? 좀 말자. 시간 아끼자. 자, 용철 연결법이 있어. 용철을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나란히 연결하면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똑같아. 더 센 용철이 되는 거야. K1, K2, K3, K4 모두 다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얘를 줄줄이 세로줄로 연결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니?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 더하기 떤떤떤떤이 K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보통 과거에서는 안 내주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기로 할게. 과거에서는 잘 안 써. 자, 그 다음 팀은 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장력. 자, 장력은 기호로 T라고 하는데 텐션이라는 말에서 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텐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텐션이 뭐야? 긴장,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줄에 당기는 힘을 T라고 이야기한다. 자, 얘는 줄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줄에 나타나는 힘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천장이 있어. 자, 이쪽에 줄이 있어. 줄 끝에 물체가 있대.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죠?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중력을 받고 있죠.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체는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을까요? 왜 내려오지 않을까? 줄이 물체를 잡고 있기 때문이지. 이 힘이 바로 장력이에요.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평형 관계가 되겠지. 따라서 T-mg가 뭐가 돼? 0이 돼버리기 때문에 T는 얼마가 돼? mg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또 살펴보자. 천장이 있었어. 원래는 연직 방향으로 저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아이인데 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지난번에 비슷한 거라지? 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있었는데 붙잡고 있다 놨어. 놔버리는 순간에 얘 장력은 얼마일까요? 놔버리는 순간. 논 이후에 한참 뒤에 장력은 또 달라. 원운동 같은 걸 고려해줘야 돼.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mg가 나타났어. 이 힘을 운동 방향과 실에 달하는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볼 거야. 자, 여기가 세타면 얘도 세타가 돼버리겠지. 그럼 이쪽 성분의 크기가 뭐가 돼버리니?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겠지. 내려오려는 힘의 성분은 얼마나 돼? mg 사인 세타가 돼버릴 텐데, 자, 이때 요 성분이 바로 t야.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 이 두 힘이 같아서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 순간에는. 그래서 t mg 코사인 세타가 0인 거야. 따라서 이 경우 t는 얼마?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갖는 장력들을 다 따로따로 고려해줘야 돼. 뭐 하이탑 같은 옛날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도 내죠. 천장이 있대. 각도가 주어져 있어. 30도라고 주어질까? 여기 물체가 있는 거야. 물체가 있는데 천장이 여기 있고, 자, 얘는 이 방향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대. 장력 계산하자. 이 힘의 평형 관계만 제대로 써주면 되겠지. 아랫방 중력, 내려오려는 성분, 이 성분.
얘도 이쪽으로 당기는 성분 이 성분 멈춰 있으니까 힘의 평면관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계산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런 형태 문제들 굉장히 많아.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인과에서 출제됐던 적이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장력이란 힘을 이야기해봐. 자, 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 실의 임의 지점에서의 장력을 묻고 있어. 같은 줄이라면 줄의 무게를 무시할 때 장력이 모두 같아. 그래서 윗부분은 아랫부분을 위로 당기고 있고 T로, 또한 아랫부분은 전체 윗부분을 아래로 T로 당기고 있어. 또한 줄은 천장을 아랫방향으로 또 당기고 있어. 이해해요? 그래서 같은 줄에서는 장력의 크기가 항상 같고, 장력 방향은 우리가 관심을 보는 것은 줄이 아니야. 물체란 말이야. 위에 천장도 물체라고 치고 아래 물체도 물체라고 치면 장력은 두 물체에 대해서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놓여 있다면 둘이 뭐 움직이건 뭐 하건, 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얘에게 작용하는 장력은 이 방향이 장력이야. 이해해? 실의 중심 쪽을 향해서 장력이 나타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 역시 이 방향이 되는 거야.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장력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오케이?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장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학 때문에 물리도 숙제 좀 많이 드릴까요? 방학 때문에 물리도 숙제 좀 많이 드릴까요? 심심하잖아. 방학 시간부터 숙제 좀 많이 드릴게요. 많이 풀어봐야지 많이 들겠지. 자, 이번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아, 숙제 지겹니? 숙제 지겨? 자, 이번에는 5번째 마찰력에 대해서.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마찰력은 이런 힘이 마찰력이야.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 마찰력은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들이 많이 하면 바닥에 마찰이 있든 없든 물체가 있고요. 거기에 물체 얹어진 물체. 이거는 졸업하기 전까지 꼭 한 번 이상은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야. 진짜 잘 나와. 그래서 마찰에 대해서는 잘 봐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이쪽에 마찰이 있는 어떤 면이 있다라고 하자. 자, 여기 물체가 하나가 정지해 있어.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 자, 어떤 힘을 준다고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 정지한 물체, 민다고 다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마찰이 있을 때 이런 특성이 있어. 얘는 이만큼의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화살표 길이만큼의 힘이 있어야지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물체에게 요만큼의 힘이 나타나 있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안 움직인다고? 왜 안 움직일까? 박봉이 왜 안 움직이니? 에이, 이거 마찰일까? 왜 안 움직일까? 그냥 기본 생각을 아까처럼. 비웃었어? 왜 안 움직여? 전지 마찰력보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왜 안 움직여? 힘의 평형. 힘의 평형. 그렇지. 힘의 평형이 있어서 그래. 어떤 힘이
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해? 자 이번에는 이거보다 좀 더 큰 힘을 줬어. 좀 더 큰 힘을 줬어. 그러면 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진아 왜 안 움직이지? 그건 카피잖아. 창의적인 생각 안 돼? 창의가 없어요? 너네 학교 교훈 중에 창의가 들어있지 않니? 어? 너네 학교 교훈 중에 창의가 들어있지 않아? 인과 교훈 아는 사람? 니네 교목이 그거지. 그 해송이지. 아 아니다 해송이 아니고. 아 해송이가 곰소리가 그래. 소나무 종이야 소나무. 그치 창이 있잖아. 구경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준비한 거야. 이제 면접하는 분들이 너네 면접하시는 분들이 전임 교장단도 있고 전임 과거 선생님들이 꽤 많으셨단 말이야. 그럼 혹시나 해갖고 외우라고 한 거야. 우리 학교 교훈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 그때는 줄을 긁고 교과까지 불러야지 이거 시켜주지. 진짜 교과까지 불렀는데 떨어뜨리겠니? 그치? 그래서 외우더라고 하는 거야. 기본 학교에 대한 기본. 교훈 뭐라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뭐냐? 새마을운동의 그 부목이 자주협동, 근면자주협동이지. 고등학교 교훈 모르겠다. 교과는 아는데. 교과는 대학교 가면은 동창회를 해. 선배들이 모아놓고 이제 술 잔뜩 먹고서는 나가갖고 스크럼 짜고 그 앞에서 교과 불러야 돼. 대박이지. 선생님 앞에 교과 2개가 있었거든. 2개 다 불러야 돼. 2개 다 불러야 돼. 그래서 자 얘도 역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뒷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힘이 여기에 딱 미쳤어. 이 순간에 얘는 어떻게 될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움직이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얘가 하는 속력이 같아. 이와 같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유지하는 이러한 마찰력들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표현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정대영, 거름되기 싫으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거름되고 싶어?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정지 마찰력이다.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사이입니다. 얘는 특징, 항상 외부에서 주는 힘과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 외력과 항상 정지 마찰력. 10N의 힘을 줬다? 안 움직여. 정지 마찰력 10N이야. 20N 힘 줬는데 안 움직여? 20N이야. 30N 줬는데 안 움직여? 30N이야. 자, 그래서 외력과 정지 마찰력이 항상 크기가 같다라고. 오케이. 자, 한편 이 정지 상태에서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런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자, 이와 같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크기가 정해져 있니? S는 스테이틱이라는 말을 쓸게.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라는 말이야. 그래서 FS 맥시멈이라고 할게. 오케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이 값이 뮤 S 곱하기 n이에요. 여기서 뮤 S라는 것은 정지 마찰 개수. 최대라는 말을 붙일 때도 있는데 그냥 정지 마찰 개수니. 자, 최대 정지 마찰 개수 또는 정지 마찰 개수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바로 그러하다. 자, 한편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의 마찰력을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런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얘는 FK라고 할게. 키네틱이라는 말이 있어. 운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뮤 KN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자, 한편 최대 정지 마찰력과 얘는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데 외력과 상관없고 속도와 상관없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외력의 크기에 대해서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줍니다. 자, 가로쪽은 외력이에요. 얘는 마찰력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나. 이 각도는 실제 45도로 나타나. 10N의 힘을 줬더니 안 움직였다. 10N의 정지 마찰. 20N 줬더니 안 움직였다. 20N의 정지 마찰력.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어느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 순간부터는 얘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런 크기의 마찰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요 동안에는 뭐? 정지 마찰력.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 그리고 얘는 자, 운동 마찰력이라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마찰 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해드린 다음에 계속 진도 자 뉴턴의 방정식을 하기로 할게요. 관성법칙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관성법칙을 빠르게 하고 주안점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주안점으로 두겠습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